아까 그 강의 평가 여러분 학생들이 해주신 거를 보면 자기는 유튜브만 봤다고 그래요. 수업은 뭐 2번인가 들어오고 유튜브만 뭐 3-4번 돌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꼭 출석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와서 듣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다 맞게 잘하겠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레코멘드 하기를 그렇게 동영상을 너무 믿지 마라. 동영상을 올리지만 참고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 수업 듣고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이지 오프라인을 대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말고도 OCW 말고도 무크라고 해서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도 해봤는데 지금 3년째 했거든요. 지난 학기까지. 그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한 번 찍어놓고 그걸 계속 돌리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서로 보고,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엄청 봐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조금 그렇게 막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출석을 해라. 뭐 출석 점수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물론 학점을 잘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고 하고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오늘 수업 들은 거가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든지 수업 중에 질문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싼 등록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부탁입니다. 오피스 아워는 항상 이 수업 시작하기 전 1시, 2시 사이가 되겠고요. 제 오피스는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어서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 텐데 1층으로 오시면 돼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주로 1시 30분부터 오시는 거가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맨날 뭐가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1층에 제 오피스가 109호입니다. 109호. 그러니까 공대 행정실 가는 데 있죠. 학사지원부 1층에. 그거의 반대편 학장실 가는 길에 오른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언제든지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2시인데 1시 반부터 오면 더 확실하다. 그래서 그렇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7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늦게 온 학생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인원 제한이 58명 되어 있는데 10명 늘려서 68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손드는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뒤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수강 시정 아직 안 한 학생 있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4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마감이 언제까지죠? 이번 주 금요일이죠? 혹시 아까 말한 대로 제 거가 수강 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인규 교수님 수업 수강을 해도 저는 너무 좋은 수업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을 할게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질문. 뭐 나중에 성적이라든지 뭐 다른 거 질문 없으면 바로 제 수업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1학기 때 아날로그 통신을 배우면서 AM, FM, 뭐 페이즈 모듈레이션, PM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또 QM이라고 해서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초반부에 내가 막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그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그 바라봐야 될 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시그널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학적 툴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트랜스폼. 그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 푸리에 시리즈가 뭔지 정의 내려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리에 시리즈는 무엇인데 이제 여러분들 면접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거를 보고 질문하는 거죠. 그것도 되게 거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세한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푸리에 시리즈가 뭐냐고. 대체 그걸 알면 뭘 볼 수 있는,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겠냐 이거죠. 두 번째가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러면 푸리에 시리즈하고 어떻게 다르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똑같이 푸리에 시리즈에 질문했던 것처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그거 가지고 뭘 볼 수 있냐고. 그걸 왜 하냐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난학기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1학기 때. 아마 제 수업 말고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도 그 부분이 되게 강조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상현 교수님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이상현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하는 거가 결국에는 푸리에 시리즈를 가지고 뭘 하느냐, 푸리에 트랜스폼 가지고 뭐 하느냐,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 어떻게 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가 전부다. 1학기 수업은.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상현 교수님이 아마 통신시스템 1 수업 강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반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그냥 짧게 정리를 내려보면 일단 시그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볼게요. 푸리에 시리즈는 시그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고 푸리에 트랜스폼도 시그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그널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죠? 시그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시그널은 다 일렉트리컬 시그널이에요. 앞에 전기적 신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이 덩어리들 이렇게 뭐랄까 물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저희 인간적인 이런 말들이 마이크를 타는 순간 마이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전기적 형태로 나를 변형시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키는데 그럼 전기적 신호는 뭐냐? 뭐예요? 내 수업 들었으니까 엘리베이터도 같이 탔는데 전기적 신호란 뭐냐?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 맞아요. 볼티지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거다. 근데 그거를 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function of time이다. 시간의 함수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X축은 타임이고 Y축은 볼티지가 될 수가 있고 커런트가 될 수가 있고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널은 뭐냐고 하면 function of time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물어봤을 때는 시간의 함수죠?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에 이 마이크 요 부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저의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변화를 시켜줘요. 전기적 신호를 변화를 시켜줘요. 그렇죠? 전기적 신호를 변화시켜줘가지고 여기를 오실로스코프로 딱 떼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크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 마이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이블이다 이거죠. 이 케이블. 이 케이블. 그러면 이 마이크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요거를 일렉트리컬 시그널. 저는 이제 일렉트리컬이라는 말을 이제 생략을 할 건데 일렉트리컬 시그널. 시그널은 무엇이냐면 요 선을 따서 그림을 그려보면 시간의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의 이러한 음성, 이런 음성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 거예요. 전기적 신호로. 그쵸?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환시킨 거죠. function of time으로 잘 보여요? 뒤에? 근데? 보여요? 이렇게 변환이 된 거예요. 그쵸? 이게 시그널이에요. 요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가. 그런데 이제 시그널을 막 종류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면 저 시그널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냐 discrete time 시그널이냐 라고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real 시그널이냐 컴플렉스 시그널이냐 라고 나누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periodic 시그널이냐 non-periodic 시그널이냐 라고 나누기도 해요. periodic 시그널은 주기 함수냐 주기가 아닌 함수냐 라는 거죠. 그렇죠? 주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 함수는 주기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주기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특정한 주파수 대역이 있다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 푸리에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로 되어 있는 피리아딕 시그널은 푸리에 시리즈 하면은 디스크리트한 그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푸리에 시리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렇죠? 금방 했던 이야기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금방 말한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첫 수업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말을 했었을 적에 여기를 선을 따가지고 오실로스코프로 연결을 시키면 이러한 전기적 신호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지워버리고 딱 여기다가 오실로스코프 요것만 이렇게 적을게요. 보통 OSCIL까지 좀 오실레이터로 보일까봐 그런데 오실로스코프, 그러니까 타임 시그널로 있는 거를 이렇게 여기를 전선을 따가지고 이거를 오실로스코프에다 딱 꽂으면 제가 말한 거가 저런 전기적 신호로 보이는 거죠. 제가 오늘은 첫 수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를 따서 보면 저렇게 타임 펑션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할게요. 제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조교 누구한테 오늘이 첫 수업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학생이 우리 조교가 말한 거는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형이 달라요.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말고 또 다른 여학생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여학생한테 또 시켜봤어요. 오늘이 첫 수업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파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널이 다른 거예요. 시그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냐면 위의 높이는 무엇을 말해? 크게 말했느냐 작게 말했느냐 라는 거죠. 앰플리튜드는 높낮이는 크게 말했느냐 작게 말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이고, 그거 가지고는
이 사람 건지 저 사람 건지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은 크게 말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실로스코프를 대가지고 이 파형을 보면 이 사람은 더 크게 나오니까 이 사람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볼륨을 다 제한시켜가지고 스피커의 크기를 다 제한시켜가지고 하면은 일정한 앰플리튜드를 갖도록 다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켰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각자 세 사람이 말한 거에 앰플리튜드 가지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지만 되게 생각해서 그린 그림인데, 세 사람이 말한 거를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셋 다 다른데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셋 다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변화율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변화율이 있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 타임 펑션의 시그널에 변화되는 이 레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변화율을 우리가 측정을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델타 t고 요 높이를 델타 v라고 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v. 요게 이제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델타 t를 0으로 보내보세요. 그리고 극한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서의 인스턴테니어스한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느냐라는 레이트를 나타내주는 인스턴테니어스한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값을,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 값을 각 매 순간마다 이게 측정을 해보세요. 해볼 수 있다라고 치자 이거죠. 그렇죠? 세 사람의 것들을 각각 하나, 둘, 셋을 측정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세요.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려보냐면 F가 변화율이 0에서 기울기가 0에서 100 사이짜리, 100에서 200 사이, 200에서 300 사이, 300에서 400 사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세요. 개수를 세가지고 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이 나타났어요. 여기를 F라고 하고, F가 얼마냐에 따라서 아까 0에서 100이라고 하는,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A가 이런 값으로 빈도수죠. 위에는 빈도수죠. 몇 번 나왔는지. B를 그려봤더니 이게 B인데 이거 C고, B를 그려봤더니 이 사람은 조금 더 낮은 데에 많아요. 그리고 높은 데에 적고. 그러니까 변화율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변화율이 조금 급격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C 같은 경우는 변화율이 더 빠르잖아요. 지금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F가 큰 값에 많아요. 작은 것에는 적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A, B, C가 저 파형으로 봐서 다르다라는 거를 금방 F 인스턴테니어스 프리퀀시, 매 시간 t마다 그 순시에서 측정한 기울기, 요거로 저 세 사람이 다르다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겠죠. 모두가 그게 변화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 히스토그램 세 개가 절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겠죠? 저렇게 여기에 이쪽에서 그린 그림에는 타임이라는 부분이 다 사라져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 음성 신호, 이 전기선을 뗀 요 신호를 측정해서 보는 관점이 a function of time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a function of frequency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시그널에 대해서 시그널이 뭐냐라고 대답하라고 했었을 때 제가 a function of time으로 대답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면은 90점 정도 받고
거기다가 10점을 더 받으려면 뭐라고 했냐면 a function of time인데요. 그거를 Fourier 트랜스폼 변환시키면은 a function of frequency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요렇게 금방 순시적인 그 변화율을 볼 수 있는 그 수학적인 툴박스가 뭐냐면 Fourier 트랜스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로 했지만 이 안에는 다 Fourier 트랜스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왜 저렇지?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거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학기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Fourier 트랜스폼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오실로스코프가 타임 펑션에서 보는 거라고 한다라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이 그 제어 그 계측기는 이걸 선을 따가지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다 연결하면 F에 대한 저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그 안에다가 Fourier 트랜스폼하는 계산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임 펑션으로 온 거를 Fourier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그 F에 대한 그 히스토그램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계측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주파수라는 말하고 동등하게 쓰여요. 주파수 관점에서 보는 분석기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Fourier 시리즈와 Fourier 트랜스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나와서 필요할 때마다. 자, 이러는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오늘은 다 인트로덕션인데요. 블락 다이어그램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제가 육성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보이스라고 말을 해볼게요. 보이스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마이크나 이런 거를 통틀어서 트랜스듀서, 변환기라고 말을 할게요. 이 변환기를 통하면 아까 말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하는 거죠. 여기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변한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핸드폰 이야기할 때 밑에 이런 마이크가 있어요. 그 마이크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기적으로 변환시켜주면은 타임 펑션, function of time에 대해서 V of T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은 이 V of T를 전송하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VT를 그대로. 그건 아날로그 통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줘요. 디지털로. 이 신호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인 거죠.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인데 이거를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컨버전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컨버전을 시키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이너리 비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바이너리 비트가. 그 다음에 이 바이너리 비트로 무엇을 하냐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소스 코딩이라는 걸 해요. 일단은 적어 보겠습니다. 소스 코딩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이라는 걸 해요. 채널 코딩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여기까지가 비트의 형태인데 이 비트를 심볼로 변화를 시키고 심볼을 모듈레이션을 시키면 이제 그 멀리까지 프로파게이션 할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변환이 돼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건데 이번 학기에 저기 소스 코딩이 뭔지 채널 코딩이 뭔지 비트를 심볼로 변환시키는 거가 뭔지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이 뭔지 지금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 블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배울 거다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채널 코딩까지 하면 성공한 거고 소스 코딩까지 이야기하면 잘한 거일 거예요. 자, 먼저 ADC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ADC부터. ADC,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컨버전 하는 방법은 지난 학기에 내 수업에서는 강의를 했었어요. 끝날 때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V of T가 이렇게 일렉트리컬 시그널인데, 아날로그 시그널인데, 얘를 ADC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샘플링 프로세스하고 퀀타이제이션 프로세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Q가 나타내는 거가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하면 바이너리 비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자, 샘플링은 무엇이냐면, 샘플링은 이러한 그냥 단순한 스위칭 서킷이에요. 이런 스위칭 서킷이에요. 매 시간 TS마다 닫혔다 열리고, 순시적으로 닫혔다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혔을 때 신호가 오고, 열리면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의 모습은 샘플링을 통과시킨 여기의 모습은 VNTS, 매 시간 TS마다 값을 하나 취하는 형태가 되어서 VNTS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요게 VT의 모습이라면 VNTS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일단 요게 바로 VNTS. 그래서 0TS, 2TS, 3TS, 점점점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것만 가지고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해요. 퀀타이제이션은 이런 거죠. 여기를 예를 들어 8개의 레벨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여기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그래서 이것보다 크면은 다 111이라고 매핑을 시켜주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샘플드 된 요 값이 요 안에 들어가시면 110이고, 각각의 레벨이 샘플드 된 값이 어떤 레벨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트를 어사인 하면은 그런 방법을 우리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학기 때 보면 퀀타이제이션의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뭐 non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그 퀀타이제이션을 좀 더 옵티마이즈 할 수 있도록 확률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들어오는 샘플들이, 그거 아마 기말고사 문제에 냈었을 거예요. 로이드 맥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을 냈었을 거예요. 아무튼 퀀타이제이션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가 이슈가 아니라, 그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저렇게 하면은 아날로그 시그널이 바이너리 비트로 변환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지난 학기에 첫 수업에 했던 말 기억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몇 번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샘플링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샘플링을 해서 이게 VT인데 샘플링한 아웃풋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T가 샘플링 프로세스를 거치면, 샘플링 프로세스는 회로 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VNTS만 보고
이것만 보고 완벽하게 VT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 기억하세요? 그쵸? 제가 확신하기를 아마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너무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쵸? 안 들은 학생 중에서 저게 가능할까요? 내 수업 안 들으셨죠? 가능할까요? 저 VNTS만 보고 VT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예, 그쵸. 그게 무슨 시어렘이죠? 된다라는 시어렘이? 그쵸.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렘이다 라는 거죠.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렘이다.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디스크릿 타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심이 무엇이냐면 얘를 보고 어떻게 복구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복구할까? 그냥 있는 거죠. 이렇게 이었는데 이거다라고 말을 하면 실제는 이러한 그린 색깔에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한개의 어떠한 형태의 시그널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있어서 저렇게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고 그 증명을 한 시어렘이 나이퀴스트 샘플링 시어렘인데 저렇게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샘플링 타임이 TS가 적당히 빨라야 된다. 어느 이상으로 빨라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이상보다 빠르면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에서 증명하듯이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얼마나 빨리 했느냐라는 것을 만족을 시키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둘간을 이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을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터폴레이션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짝대기로만 이으면은 그걸 뭐냐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했다라고 말을 해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했다. 만약에 엑스포넨셜 함수적으로 이렇게 조금 엑스포넨셜이 디크리징 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이었다라고 한다면 엑스포넨셜 인터폴레이션 했다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세컨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도 할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또는 3차 방정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하고 일종의 커브 피팅을 한다는 거죠.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그런데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은 유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너가 디스크릿하게 한 거를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보면 그에 대한 결론만 이야기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첫째, 이 V of T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V of T를 주파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주파수 측면에서. 아까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리지 않고 푸레 트랜스폼을 취하면 똑같이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처럼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푸레 트랜스폼을 해서 그거의 앰플리튜드만 이렇게 보는 거죠. 푸레 트랜스폼 한 거를. 그래서 F에 따라서 얼마만큼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나를 봤더니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모양으로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다. 근데 푸레 트랜스폼 특성상 항상 음수 쪽에 시메트릭하게 나타나요. 시메트릭하게. 그러면 음수 주파수도 존재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푸레 트랜스폼은 항상 음수 주파수가 나타나도록 푸레 트랜스폼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V of T가 리얼 펑션이면 항상 시메트릭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 펑션이 아니면 예를 들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그널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리얼 시그널이냐 컴플렉스 시그널이냐 그렇게 나누는데 컴플렉스 시그널이면 저렇게 시메트릭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판스, 저 앰플리튜드를 봤었을 적에 저게 시메트릭하게 나오면 아, 원래 타임 펑션은 리얼 시그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는 시메트릭하게 나타난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차지하는 여기까지의 밴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파지티브한 프리퀀시 0에서만 저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저 용어를? 그렇죠.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시그널 V of T의 밴드위드스는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B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밴드위드스 B는 무엇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변화율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앞장에서 그렸던 막 그 세 번째 그린 여자 목소리에,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라고 한다면 조금 그렇지만 소프라노의 목소리에 아주 고음을 내는 사람의 목소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타임 펑션을 그리면 막 많이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변화율이. 그렇죠? 변화율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오실레이션이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두 개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톤, 아주 저음만 내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소프라노 똑같은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변화율이 커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디스크릿 타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가 더 불리하겠어요? 원 상태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아래 거가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 변화되는 그 중간을 확 잃어버리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빨리 변화되는 것들의 포인트,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쵸? 그 소리는 뭐하고 똑같냐면 얘네들을 각각 풀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게 여기 고주파 부분이 존재하도록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 성분이 있는 사람들은 밴드위드스가 더 넓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샘플링 하는데 요 속도의 역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수를 RS는 TS분의 1.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레이트라고 말을 해요. 정의가. 그죠? 1초에 몇 번 샘플링 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죠? 샘플링 레이트가 무엇보다 크거나 같으면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100% 옮길 수 있다. 몇 배? 몇 배라고 기억하세요? 2배.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하기 B. 2배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폭이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보통 3kHz에서 다 끊어져요. 아무리 고음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3kHz까지 내면 정말 고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의 대역폭은 3kHz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것보다 좀 적은 사람도 있고 그 3kHz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맥스가 3kHz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이크를 디지털 마이크로 만든다고 한다면 얘의 샘플링 레이트는 적어도 2 곱하기 3kHz, 6kilo 샘플 퍼 세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초당 6,000개를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있는 샘플러를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ADC 같은 경우는. 그렇죠? 무선 램 40MHz의 대역폭을 쓰는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디지털로 만들려고 하면 샘플이 얼마나 빨라야 돼요? 80메가 샘플스 퍼 세크. 80 곱하기 10의 6승. 그 10의 6승이면 100만 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8천만 개의 샘플링이 1초 동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스위칭이 매우 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LTE 4세대 쓰고 있지만 지금 막 5세대 뭐 5G 나오고 그러잖아요. 선전에. 5G의 하나의 표준 중에서 하나가 2GHz의 신호를 만들려고 그래요. 2GHz. 그러면 걔는 얼마 정도의 빠른 속도의 샘플링이 필요하냐면 4기가 샘플 퍼 세크. 1초에 4 곱하기 10의 구승의 샘플 퍼 세크가 필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금방 말한 밴드위드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데이터 레이스를 높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주어진 시간 안에 보낼 수 있는 거는 대역폭하고 완전히 비례해요. 지금 쓰고 있는 LTE가 40MHz의 밴드위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말한 대로 5세대에서 만약에 2GHz를 쓴다고 하면 40MHz에서 2GHz 몇 배인 줄 아세요? 몇 배예요? 40MHz에서 2GHz로 늘린다라면 50배가 돼요. 그러니까 대역폭을 그렇게만 늘려가지고 데이터 레이스를 50배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리니얼리 프로포셔널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렇게 50배 늘리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을 알면 야 그러면 저렇게 빨리 하는 샘플러가 필요한데 ADC 안에서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되게 비싸져요. 비싸지고 제가 스위칭을 빨리 해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파워 컨섬션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배터리가 오래 못 갈 거예요. 파워 컨섬션이 커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은 여러분들이 항상 디자인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신호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거를 프리 트랜스폼 했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M자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이거를 프리 트랜스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도 많이 되고 막 강조했던 건데 이걸 프리 트랜스폼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샘플링한 요 TS하고 아주 밀접한 얘가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0, B, 마이너스 B 이런 모양이 돼요. 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주파에도 계속 나타나는 거죠. 나의 똑같은 신호의 스펙트럼이 나는 마이너스 B에서까지만 존재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이 프리퀀시 텀에 하모닉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생기냐면 0, RS, 2RS, 마이너스 RS, 마이너스 2RS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리가 여기가 B이고 또 여기가 B인데 이 RS가 2B보다 크면은 이 큰 만큼 여기 공간이 생기겠죠. 하지만 저 공간이 안 생겨버리면은 두 개가 나의 신호가 겹쳐가지고 이상한 모양의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엘리어싱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RS가 2B보다 작아버리면 엘리어싱 문제가 발생해서 원래 신호를 복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RS는 2B하고 같게끔 딱 맞게끔 그러니까 최대한 느리게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이 통용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빨리 하면 문제가 비싸지고 배터리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되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도록.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RS, 그래서 이 거리가 2B가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 신호에다가 요것만 제가 필터링을 해내면 나의 원래의 주파수가 있는 신호만 얻어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 블락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있으면 V 오브 T가 오면 샘플러를 두고 T는 NTS 그 다음에 제가 RS는 2B로 맞춰놨어요. 2B 샘플스 퍼 세크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느리게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요 필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 필터가. 그렇죠? 이 필터를 통과시키면 나의 원래 신호인 요 모양이 아웃풋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필터를 사용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한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자,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필터를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얘는 VNTS가 있는데, 그렇죠. VNTS가 있는데, 이 필터를 사용하면 다시 V of T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수학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저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신호, 요 필터 H of T는 1이고 0입니다. F가 마이너스 B와 B 사이에 있을 때. 이거는 elsewhere. 아, 이거 H of T가 아니라 H of F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의 푸르에 트랜스폼을 제가 V의 디스크릿 버전의 F라고 말을 하면 얘가 아까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죠? VNF가 있으면 제가 HF를 이렇게 쓴다면 여기에 있는 아웃풋 값 V of T는 제가 아웃풋 값을 Y of T라고 한다면 Y of F는 V 디스크릿 버전의 푸르에 트랜스폼 한 거에 H of F를 곱해서 나온 거가 바로 이렇게 했더니 V of F하고 같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금방 한 거가 저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 H of F를 이제 타임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VDT 요 VDT가 바로 VNTS하고 같은 거죠. 이거하고 인버스 푸르에 트랜스폼하고 똑같은데 이 곱하기가 뭘로 변해요? 컨볼루션. 그쵸? 컨볼루션으로 변하면 H of T 요렇게 하면은 V of T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H of F는 렉탱귤라 한 모습이에요. 렉탱귤라 로우 패스 필터링이에요. 저거를 인버스 푸르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돼요? 싱크 펑션이 되죠? 그쵸? 자, 싱크 펑션하고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하고 컨볼루션 하는 과정을 이제 볼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과정을 보여줄게요. 여기 과정은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디스크릿 버전이 있어요. 이러한 디스크릿 버전이 있는데 얘하고 뭘 할 거냐면 H of T니까 H of T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H of T예요. 얘는 VNTS가 되고, 자,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뭔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컨볼루션 어떻게 하냐면 H of T를 타임적으로 탁 뒤집어놔요. 이렇게 H-T를 그려놓은 거죠. 하지만 H of T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전혀 뒤집어놔도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놓은 다음에 훑고 지나가는 거죠. VDT를 훑고 지나가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훑고 지나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점에서의 이 값을 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얘하고 했었을 때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 값은 그대로 값을 갖는데 디스크릿 타임 그 시간에는 자기 값을 갖는데 나머지 얘에서 오는 값들은 다 제로예요. 이 점에서는. 그쵸? 다른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만 딱 취하고 이 점에서 그 값을 갖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중간 지점은 옆에서 넘어온 거 자기 거 다 더해가지고 나온 모양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원래 신호하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이론이 바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RS 샘플링 레이트가 2B보다 커버리면 그 중간에 빈자리가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했을 경우에는 꼭 렉탱귤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터폴레이션을 쓰더라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금방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RS가 2B보다 크면 아까 이야기했던 VDF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M자로 그렸을 때 M자로 그렸을 때 이렇게 여기가 제로고 B고 여기가 RS고 그쵸? 그러니까 이 VNTS로부터 원래의 VT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필터만 쓰면 되냐면 여기만 플랫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어줘도 괜찮은 이런 필터를 쓰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신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필터 디자인에 조금 더 자유도가 생기는 거죠. 실제 우리 전화기에서는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에서는 2배가 아니라 거의 4배, 어떤 거는 6배짜리 하는 것도 있어요. 6배짜리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인터폴레이션을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샘플링을 해요. 실제 우리 통신에서. 그렇죠? 우리 무선랜, 뭐 GPS 안에 들어가 있는 다 그거 하는 샘플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 클락들이 샘플링하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거가. 그렇죠? 우리는 통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이 수업에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아날로그 하는 사람, RF 하는 사람 다 같이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간다. 그러면 지금 정말 대거 그 조직 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삼성전자에 5G 그거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5G 그 사업부로 다 옮겼어요. 한 200명 가까이가 옮겨졌어요. 그 뭐 비디오 막 그런 거 비디오 시그널 하던 사람들이 다 통신 쪽으로 넘어왔어요. 막 사업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그쪽으로 최근에 몰리고 있어요. 중국의 후아웨이에다 밀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학부 나오고 수업 듣고 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 까먹고 아니면은 그때 뭐 이렇게 잘 못 들었거나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거에 있어서. 근데 되게 필요해요. 하나하나가 되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 디스크리트 타임 샘플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샘플링 된 시그널은 원래 시그널로 100% 만족할 수 있게끔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아날로그 시그널을 샘플링을 하면 여기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 얘를 퀀타이제이션을 했다? 퀀타이제이션 된 시그널을 다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100% 똑같이 복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복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오렘을 이용하면. 그쵸? 저렇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난 학기에 질문 안 했던 이번에 새로 질문하는 그러니까 올해 첫 번째 새로운 질문인 거죠. 쉬운 질문인데 100% 똑같이 복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퀀타이제이션의 인풋 값은 요거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그려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 4 레벨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오면은 나는 이 중간 값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오면 0001 1011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얘는 10이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10을 보고 그러면 다시
원래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변하기 위해서 일령이 왔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이의 값이 왔겠구나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사이 중에서 어떤 값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중간값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사이 안에서.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저렇게 퀀타이즈드 된 값을 다시 디퀀타이제이션을 시켜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밸류로 정확하게 똑같이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 거죠. 있겠어요?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은 없어요.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원래 출값하고.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냐면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더 많이 하면. 여기는 2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했지만 저 안에서 예를 들어 8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한다. 그럼 256 레벨로 쪼개는 거죠. 아니면은 지난학기에 배운 것처럼 non uniform quantization 하면 주로 오는 저기를 일정하게 나누지 않고 주로 오는 그 시그널의 앰플리튜드 지역에서 더 촘촘히 나누고 그 별로 안 오는 곳에는 좀 듬성듬성 나누고 해서 조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퀀타이제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n 비트를 아무리 늘려도 우리가 근접할 뿐 수렴을 하지만 절대로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맞출 수는 없어요. 퀀타이제이션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말해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말을 해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라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아까 뭘 했냐면 보이스가 있으면 이게 트랜스듀서로 가서 그러면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될 때 ADC를 통과하면 ADC 안에는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바이너리 비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 통신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보이스를 상대방에다가 전달시키는 건데 그 전달시킨다라는 것은 V of T를 상대방에다 전달시킨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V of T를 상대방한테 전달시키면 그 사람은 V of T를 전달받은 걸 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인간의 목소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그쵸? 트랜스듀서 하는 일이, 스피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기적 신호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진동을 시켜줘가지고 우리 귀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역할을 스피커가 한다라는 거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를 어떤 먼 곳에다 전달시킨다? 그거가 통신일 텐데 그 소리는 이 목소리 자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V of T를 먼 곳에다 전달시켜주면 그 사람 V of T를 받아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또한 V of T를 전달하는 것 대신에 바이너리 비트를 0101을 전달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0101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2비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 2비트를 두 개의 비트를 모아가지고 두 개 비트 봐가지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꿀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원래 아날로그 시그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스피커를 통하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소리는 원래 원음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거죠. 왜 다르냐면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때문에.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그렇게 우리 인간사회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좋은 TV, 막 비싼 TV일수록 퀀타이제이션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원음하고 비슷하게 들리게끔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비트 수가 많아져가지고 프로세스 하는데 좀 더 빨리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저장해 놓아야 될 스토리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스토리지에서 저장된 걸 빨리빨리 꺼낼 수 있도록
그 꺼내는 속도가 또 그 반도체의 힘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있지만 앞으로 수업에서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는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는 VT를 보낸다라면 우리는 1학기 때 배웠던 아날로그 통신이 되겠고, 바이너리 비트로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이거를 어딘가로 보내면은 우리는 디지털 통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는 요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서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존재한다. 근데 왜 사람들은 계속 디지털 통신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퀀타이제이션 노이즈, 피할 수 없는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꾸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아날로그는 어떠한 노이즈가 섞여버리면 얘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계속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인터페어런스 시그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시그널 V of t 플러스 I of t, 인터페어런스 시그널이 V of t 더하기 I of t가 더해져가지고 나의 리시브드 시그널은 노이지 시그널이 돼버려요. 그거를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어요, 아날로그에서는. 근데 디지털은 그거를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인터페어런스를 제거시킬 수가 있고, 노이즈가 발생해도 그 노이즈된 영향을 줄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량을 보낼 수가 있어요. 디지털로 하면. 그래서 디지털 통신으로 다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스 코딩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너리 비트가 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냐면 소스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을 해요. 자, 2분 남았는데 딱 2분 하고 끝낼게요. 소스 코딩은 이런 거예요. 소스 코딩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컴프레션, 압축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비트가 01000 왔는데 그걸 압축하는 거예요. 자, 알파벳이 있어요.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에 A부터 Z까지로만 표시되어 있는 책이에요. 뭐 점, 뭐 퀘스천 마크,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스페이스도 없어요. 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 책을 바이너리 비트로 변환시키려고 그래요. 각 알파벳 캐릭터 하나마다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몇 개의 비트가, 그러니까 알파벳은 26개예요. 26개예요. 적어도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4개면은 16개밖에 못하죠? 그렇죠. 5면은 32개의 서로 다른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데 26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6개의 시퀀스는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겠죠. 적어도 5비트를 쓰는데 그런 거죠.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샤논은 1948년에 샤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더 잘할 수 있어. 5비트 말고 한 4.2비트로 줄여봐. 라고 말을 해요. 4.2비트, 소수점의 비트가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가능해요. 샤논의 이론에 의하면 가능해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봤더니 A, E, I, O, U 그러한 모음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나타나요. 반면에 Q, X 이런 거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Z 이런 거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베리어블하게 바이너리 비트를 어사인 할 거예요. 자주 나온 거에는 2비트만 어사인해요. 2비트만.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것은 3비트. 그 다음 나온 건 4비트. 그 다음 건 5비트.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것은 8비트, 10비트 그렇게. 왜 8비트, 10비트로 나오냐면 얘네들을 디코더블하게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그 시퀀스가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안 배우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수업 시간에 안 배우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균값을 구해보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비트를 4.2비트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획기적인 이제 사고를 하게끔 만든 거가 1948년에 샤론의 첫 번째 이론이에요. The First Coding Theorem이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소스 코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978년에 램펠하고 zip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코드 이름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zip 파일 만드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zipping 하면은 무엇을 하냐면 확률을 계산해요. 얘가. 나온 캐릭터들의 확률들을 계산해서 그 확률에 맞춰서 바이너리 비트의 숫자 그것들을 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룰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변형시켰는지에 대한 테이블을 같이 저장을 해요. 언지핑 하라고 누구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언지핑 프로그램에는 얘 테이블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디코드를 하는 거예요. 램펠집의 방식은. 그렇게 해서 소스 코딩을 하면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별로 안 신기한가?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코딩인데 채널 코딩 이제 목요일 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